아, 아, 주가가 너무 하락했네. 그래, 이게 정답이야. 엔비디아 레볼루션.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밌었던 책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읽으면서 너무 행복하기도 했고,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드는 그런 감정이긴 했는데 반성이 굉장히 좀 크게 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책 제목은 엔비디아 레볼루션이라는 제목이고요. 저자가 택킴이라고 하는 현재 배런스의 수석 기자이고, 그리고 CNBC에서 일했고 또 헤지펀드에서 일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이클 루이스하고 굉장히 문체가 좀 비슷해가지고 전 처음에 이 책이 마이클 루이스 책인 줄 알았는데, 글도 굉장히 마이클 루이스처럼 쓰거든요. 우리 채널에서도 사실 마이클 루이스의 책들을 몇 권 소개했었는데, 택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젠가 그 반열에 올라갈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문 원전은 엔비디아 웨이, 젠슨 황 and The Making of the Tech Giant라는 그런 책이고요. 우리나라로 오면서 엔비디아 레볼루션이라는 그런 책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하철에서 막 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다 쳐다봐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31년간 엔비디아의 CEO를 맡으면서 회사를 수천 배 성장시킨 젠슨 황하고 초기 멤버들의 연대기, 그리고 회사가 지금은 익숙하지만 GPU를 만들고 이 AI 시대에 대응하는 쿠다라고 하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위기를 넘기면서 테크 공룡이 되어가는 과정을 정말 굉장히 생생하게 적고 있습니다. 책이 너무 서사적으로 써져 있고 재밌다 보니까 서평도 정말 많은 분들이 쓰셨는데, 불변의 법칙으로 유명한 모건 하우절이 이 시대의 가장 놀라운 비즈니스 성공 스토리의 결정판, 이런 식으로 서평을 썼고요. 실제로 장대하고 장엄한 스토리들을 요약해서 적은 점이 책의 가장 큰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인 택킴은 젠슨 황, 그리고 커티스 프리엠, 그리고 크리스 말라초프스키라고 하는 엔비디아 파운더 3인을 포함해가지고 전체 100명 이상의 전현직 멤버들 다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서사가 정말 너무 풍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책 자체가 생각해보면 엔비디아의 그 30년사, GPU의 30년사를 요약을 한 건데, 이 책을 제가 또 영상으로 또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요약을 한다는 것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책 한 줄 한 줄이 다 굉장히 응축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막 엔비디아 주식에 어떻게 돼가지고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 굉장히 교양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책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1부가 제로, 2부가 원, 3부는 익스포넨셜, 그리고 4부는 이제 인피니티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1부인 0은 엔비디아 이전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창업자 3명이 어디 출신이고 무슨 일을 하다가 만났는지를 다루는 부분이고, 2부인 1이 엔비디아가 설립된 1993년부터 어쩌면 엔비디아를 파산시킬 뻔했던 NV1, NV2라고 하는 그래픽카드를 만들었던 그런 스토리, 그리고 그런 거대한 실패 뒤에 현재 엔비디아의 초석을 만들었던 리바 128이라고 하는 이런 카드를 만들었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3부인 익스포넨셜부터는 GPU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지포스 이후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GPU가 등장을 하고, 4부는 AI, 쿠다, 이 생태계를 다루면서 지금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1부와 2부부터 너무 무협지스러운 게, 일단 젠슨 역사는 이렇습니다. 젠슨은 우연히 미국을 방문한 대만 가족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4살인 젠슨을 여기 미국에서 뭔가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부모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부모가 태국에 있다가 좀 태국이 너무 혼란해지니까 워싱턴에 사는 친척 집에 젠슨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훗날 이제 좋은 미국 교육을 위해 가지고는 기숙학교를 보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부모가 진짜 돈을 진짜 끌어모아가지고 기숙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젠슨은 거기서 동양인에다가 인종차별을 당하고 또 작은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험난한 그런 학교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주 좋은 학교도 아니었었습니다. 룸메 중에는 8살 많고 문신 남인 그런 형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 형이랑도 친해져요. 그래서 젠슨은 그 형한테
오히려 영문 리딩을 가르치고 그 형은 이제 웨이트 리프팅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젠슨은 나중에 싸움딱스러운 면모를 경영에서 굉장히 보이게 되는데 유년 시절을 굉장히 터프하게 보냈기 때문에 익혔던 그런 여러 거리의 기술들이 이제 실제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심리라 여러 가지 부분이 그렇습니다. 젠슨은 또 탁구를 잘 쳤고 전미 그 주니어 대회도 나갔었고 일부 이제 3위까지 입상하고 탁구를 그렇게 잘 쳤었지만은 공부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오리건주의 알로아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수학, 컴퓨터, 과학, 동아리를 들으면서 친구들이 그쪽에서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이제 비디오 게임을 주구장창 하게 되죠. 그랬는데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이미 젠슨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벌써 월반을 한번 했고, 그러니까 이미 천재야. 그리고 미국에서 추가로 또 월반을 했기 때문에 이제 16세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고 이후 오리건 주립대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젠슨은 거기서 전기공학을 전공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공대 아름이라고 할 수 있죠. 로리 밀스라고 하는 학부 2학년 때 딱 만나자마자 내 과제 보여줄까?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소위 시쳇말로 사귀게 되고, 그러면서 1984년에 그냥 졸업을 하고 바로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지금 현재 와이프를 만난 거죠. 메타랑 굉장히 비슷한 스토리입니다. 전기공학 전공으로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취업 오퍼가 오는 거고요. 근데 젠슨은 좀 이 회사 가고 싶다 한 게 당시 AMD였고, 거기서 8년 정도 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스탠퍼드의 전기공학 석사까지 하게 됩니다. AMD에서는 거기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드는 데이기 때문에 그 칩 설계를 하다가 비슷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자기 동료가 LSI라고 하는 그런 회사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따라가는데, 당시에는 뭔가 LSI가 더 컴퓨팅 산업에 대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 더 가게 되고요. 갔더니 이제 여러 고객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고객사 중에 하나가 지금 자바로 유명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그런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직원 2명이 있었는데 그게 커티스 프리엠이라는 사람이랑 크리스 말라초프스키라는 사람이고요. 이 3명, 그러니까 젠슨 황, 커티스 프리엠, 크리스 말라초프스키 이 3명이 엔비디아를 창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인 그 커티스 프리엠은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컴퓨터실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독학으로 뭐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로 굉장히 프로그래밍에 특출을 했던 사람인데요. 학교에서 당구 게임을 만들고 이 게임을 지역 과학 경진대회에 출품시켜서 거기서 또 1위를 먹고 이러면서 그 프리엠이 프로그래밍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 한 대밖에 없는 그 메인프레임 컴퓨터, 약간 워크스테이션이죠. 이런 거를 비는 시간이면은 뭐 프리엠 너가 한번 써볼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엠은 거기서 아날로그 이미지를 수작업으로 디지털라이징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컴퓨터를 빌려준 크리스 선생님의 인물 사진 크기를 확대 축소하고 막 늘리고 줄이고 회전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렌슬리어 공과대라고 하는 그런 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거기 간 이유도 가장 좋은 컴퓨터가 거기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좋은 컴퓨터를 찾아서 쓰고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그 부모님이 실직을 하고 학교 등록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교를 공짜로 다니려면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그 제너럴 모터스의 인턴십에 들어가고 거기서 자동차 관련 프로그래밍까지도 하게 돼요. 그러다가 1982년에 전기공학 학사를 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GM에서는 너 계속 일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바로 2년 전인 1980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스티브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개인용 컴퓨터 스타트업에서 이제 초대형 상장을 성공시키면서 그 당시 기준으로 1억 달러 이상 벌었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 자기도 꼴랑 2년밖에 안 됐고 전기공학 전공이잖아요. 아, 나도 무조건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맘먹은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포함해가지고 그 보드를 만드는 버몬트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그런 회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버몬트는 이제 어떤 그 무역 박람회에서 IBM사의 세일즈가 찾아와가지고 혹시 IBM PC용 그래픽카드를 만들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요. 버몬트도 그 당시 스타트업이었는데 신입 직원인 커티스 프리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연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당시 23살인 커티스 프리엠한테 너가 IBM PC용 그래픽카드 만들래?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치프
치프 엔지니어가 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84년에 IBM이 프로페셔널 그래픽 컨트롤러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사의 수석 아키텍처가 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커티스 프리엠이 이쪽에서는 되게 선구자였어가지고 당시에는 640 곱하기 200 그리고 16까지 생만 가능한 그래픽 카드가 핵심이었는데, 프리엠이 수석 아키텍트로 있는 그 버몬트 회사에서는 640 곱하기 480 해상도에다가 최대 256색을 지원하는 그런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그래픽계의 엄청난 혁신이었고, 렌더링도 빨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CPU와 독립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그 고급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최적화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제품을 만들었는데 커티스 프리엠에게 스톡 옵션을 안 주고, 그러니까 프리엠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회사는 애플이 될 수 없고 나는 잡스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길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로 가게 됩니다. 현재 이 선은 자바라는 언어로 굉장히 유명한데, 과거 90년대 80년대 때는 이제 하이엔드 그 워크스테이션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회사거든요. 1982년에 스탠퍼드 출신의 3명이 만든 그런 회사였는데, 초창기에는 그 스탠퍼드 출신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의 천재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 벡터샤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같이 만들어서 이제 선이라는 워크스테이션을 설계했었는데, 하이엔드 워크스테이션이니까 그래픽 쪽에서도 굉장한 그런 성능을 내기를 바랬고, 커티스 프리엠이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에서는 커티스 프리엠을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크리스 마라초프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컴퓨터를 정말 굉장히 늦게 배웠어요. 이 사람은 1959년생이라고 하고 펜실베니아주 앨런타운에서 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의사로 크기를 바랬던 거죠. 의사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컸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17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플로리다 주립대에 입학을 하죠. 거기서 이제 생명과학 수업을 받게 되고요. 외부 이수 과목으로 전기공학에서 A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나는 공학이랑 너무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기는 평생 의사가 되라는 부모 밑에서 자랐었는데, 나는 정말 약병에 있는 많은 성분들을 다 알고 싶은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이제 해변에서 술 한잔 딱 걸치고 부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아빠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번 시험이 너무 쉬웠어요. 나쁜 소식은 저는 더 이상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화를 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크리스의 부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했다. 넌 어차피 약 설명서도 잘 안 읽잖아. 네가 좋은 의사가 될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내가 혹시 아빠를 위해서 무리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러면서 널 응원할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크리스는 곧바로 전공을 생명공학에서 전기공학 전공으로 바꾸게 되고요. 휴렛패커드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당시 16비트 컴퓨터의 그 생산 라인을 맡게 되거든요. HP에서 그는 칩을 새로 개발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나중에 그 컴퓨터 생산 라인에 있다가 HP1000이라고 하는 그런 미니 컴퓨터 라인에서 또 일을 하면서 컴퓨터의 그 통신 주변 장치용 뭐 여러 가지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법을 이제 HP에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인근의 그 산타클라라 대학교의 컴공 석사학위를 이어가게 되고요. 결혼을 하고 아내였던 멜로디라는 사람이랑 어디에서 일을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좋은 회사를 가면은 면접을 잘해야 되니까 테스트 면접을 한번 보기로 하게 되거든요. 그 테스트 면접을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운명의 장난이, 그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면접관이 누구냐? 그보다 조금 먼저 왔었던 이제 커티스 프리엠이거든요. 그래서 커티스 프리엠이 이제 크리스 마라초프스키를 면접하게 되는 겁니다. 두 명이 그렇게 선에서 만나게 되는데, 크리스가 면접을 봐보니까 커티스 프리엠이 너무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이 사람 천재 아닌가 이런 생각을 딱 느끼게 돼가지고 선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엠이랑 그 마라초프스키가 그럼 하이엔드 워크스테이션을 만드는, 거기에서 그래픽 카드 가속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현재 오늘날의 그 GPU의 어떻게 되면 모태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선 워크스테이션에서는 그래픽 작업을 하려면 CPU가 있었는데, 프리엠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픽 가속기가 80%를 수행하고 20%만 CPU를 빌리자, 이런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계를 그리고 실제 칩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한 것이 마라초프스키입니다. 그러니까 칩 설계는 프리엠이 하고 하드웨어 구현은
말라초프스키가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써니 제조가 없는 그런 리서처 집단이었기 때문에 지금 TSMC에 맡기는 것처럼 어디 주지 하다가 그 LSI가 칩을 잘 만든다고 하니까 LSI에다가 맡겨야 되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하게 되고, 거기서 LSI에 방금 들어왔던 이제 젠슨 황이라고 하는 되게 따끈따끈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품의 이름은 GX 가속이었는데, 또 여기서 GX 가속기를 잘 팔기 위해 가지고 비행 시뮬레이터 게임인 에이비에이터를 또 프리엠이 만들어 버려요. 당시에는 A10 전투기를 타고 다니면서 탱크를 폭격하는 천천히 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었는데, 프리엠이 만든 에이비에이터는 F-18기를 타고 초고속으로 움직이면서 공중전을 하는데, 그런 이제 환경을 다 이제 렌더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 랜으로 연결을 해버려가지고 10명이 동시에 조종하는 거를, 그 공중전을 구현을 해버리게 됩니다. F-18기를 탄 공중전을 구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선의 그 하이엔드 워크스테이션 세일즈맨들이 개감동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팔게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프리엠의 그 설계 능력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선이 이제 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선 안에서도 정치질이 있었고, 그래서 그 좋은 제품을 개발했던 프리엠이 밀려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볼 때는 프리엠이 최고의 엔지니어라고 생각했는데 말라초프스키가 완전 열을 받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러다가 프리엠이 어느 날 그냥 자기 이제 이렇게 하느니 우리가 삼성에다가 얘기해가지고 그냥 데모용으로 무슨 칩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나 요청해서 뭐 보내면 어떻겠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말라초프스키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굉장히 멋있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땐 이 이야기를 젠슨이랑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젠슨을 만나게 되고요. 젠슨이랑 같이 셋이 회의를 하다가 젠슨이 뭐라고 던지냐면은, 근데 우리가 왜 이거를 남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나요? 그냥 우리 셋이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셋이 자연스럽게 창업을 하게 되고, 이것이 1993년 이제 엔비디아의 창업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회사명인 엔비디아는 제품 이름에서 옵니다. 그 당시 그래픽 가속기를 GX 다음에 넥스트 버전이라 그래서 NV라고 해서 GXNV가 됐거든요. 근데 젠슨이 그럼 GX를 빼자 하니까 NV라고 하는 제품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회사명을 지을 때 커티스 프리엠은 질투를 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라틴어였던 인비디아가 그런 질투라는 라틴어였는데, 본인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다른 엔지니어들에게 질투를 받았는데 새로 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성공해서 좀 질투를 받고 싶다 이런 염원이 있어가지고 인비디아를 할 건데, 우리가 만드는 칩은 넥스트 버전인 NV 칩이니까 N으로 교체해가지고 비디아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회사 이름이 엔비디아라는 이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 이름은 질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고요. 신제품이 NV 시리즈니까 NV1하고 NV2라는 그런 그래픽 카드 칩을 만들면서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이제 일막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창설되고 젠슨 황이 CEO를 맡게 되고요. 젠슨 황은 사업 수단이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프리엠이랑 말라초프스키는 사업부를 맡게 됩니다. 근데 NV1이랑 NV2가 초창기에 막 오디오 성도 들어가야지, 뭣도 들어가야지 막 이러면서 칩에 뭐 쓸데없는 성능을 막 추가하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망하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경영 마케팅 사례의 굉장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일 것 같기 때문에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포지셔닝의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엔비디아가 진짜 극한으로 망할 뻔했다가 이제 리바 RIVA128이라고 하는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픽 카드를 내놓으면서 이거가 엄청나게 잘 팔리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3D FX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그래픽카드의 강자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이름들은 90년대에 컴퓨터 조립했던 사람들 다 아시죠? 저도 컴퓨터 조립하면서 뭐 부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름 다 들어봤었기 때문에 아마 다 알 거야. 근데 이 리바 128의 이 벤치마크 지수가 그 당시 엔비디아는 거의 패망 직전이었는데 이 완전 벼랑 끝에서 돌아오면서 이런 엄청난 그 스펙을 발표하니까 경쟁사였던 3D FX의 셀러스 대표는 보자마자 우리 망했구나 이렇게 바로 깨닫게 되고요. 또 다른 그래픽 스타트업의 아키텍처로 일했던 월트 도노반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리바 128 성능이 너무 대단하니까 엔비디아 수석 과학자였던 그 데이비 컵한테 물어보거든요.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든 거냐. 데이비 컵가 몇 가지 딱 대단하니까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한 다음에 우리 회사가 만드는 모든 제품이 리바 128에 밀리네 이런 판단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혹시 제가 엔비디아에서 일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도노반도 바로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칩 성공 전에는 MV12로 진짜 망할 뻔했었는데 리바 128이 그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대성공을 하게 되고 주문을 폭발적으로 받게 되는데 회사에는 막 아문이 감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젠슨 왕이 엔비디아 회사 타운홀에 직원들 다 모아둔 다음에 그 종이 한 장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전체 계좌의 총 잔고를 적어요.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몇 달치 월급이면 끝나는 그 돈을 적은 다음에 지금 이 돈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전부다. 그래서 이제 회사 타운홀 분위기가 완전 술렁였었는데 그냥 우리 회사 몇 주 받으면은 이제 청산이구나 해서 다들 침울해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회사에서 리바 128 칩을 3만 개를 주문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달아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휴게실이 환호성으로 뒤덮이면서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궤도를 가게 되는 그런 경로를 밟습니다. 물론 3인이 그런데 잘 창업을 했고 잘 회사가 가다가 이 프리엠이 엔비디아가 급성장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수혈되는 인원인 실리콘웍스 출신들이 그래픽카드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회사에서 자기의 설계 철학이랑 실리콘웍스 사람들끼리랑 부딪히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프리엠은 엔비디아의 개발에서 이제 빠지게 되고요. 나중에 그 지적재산권 지키는 그런 사업 부문을 하다가 회사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젠슨은 이제 저자와의 테킴하고 인터뷰할 때 프리엠 자기 생각할 때 되게 천재였고 전부 다 배울 수 있었는데 그냥 당시 실리콘웍스에서 왔던 엔지니어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그런 스스로의 생각에 그냥 자기 스스로 밀려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젠슨 왕은 커티스 프리엠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아픈 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엔비디아의 성장을 만든 거는 지금 다 아시는 GPU인데요.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를 잘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이름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생각할 때 늘 CPU가 항상 주인공이 되고 그 인텔 인사이드 그리고 카드는 정말 많고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카드 중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받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 마케팅 팀이랑 젠슨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를 브레인스토밍을 엄청나게 했는데 당시에 개발하던 지포스 256 세일즈를 더 비싼 가격으로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토론으로 만든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GPU입니다. 현재 이 GPU는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다 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GPU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는 CPU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CPU는 그 당시 기준 수십만 원이었는데 당시 그래픽 카드는 10만 원 미만 가격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GPU라고 등급을 올리게 되면은 그래픽 카드의 중요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고 또 실제로 지포스 256이 약간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엔지니어들은 아니 이거를 프로세싱 유닛인 PU라고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너무 무리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젠슨이랑 마케팅 팀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프로그래머블 한 그런 상태로 가지 않겠냐?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을 할 언어도 다 만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미리 GPU라는 이름을 쓰자라고 하면서 이제 GPU라는 이름을 밀어붙이게 되고요. 그 제품 출시하는 PPT에서 역사상 최초의 GPU를 소개합니다. 쫙 하면서 이제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GPU의 등장을 알리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엔비디아 노양심의 시작이 이 GPU와 젠슨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는 GPU의 완전한 세상이 열려졌고 그리고 AI와 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알려졌는데 쿠다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그 컴퓨터 공학과 연구원이었던 마크 해리스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구름 같은 그런 유체나 구름의 연력학과 같은 자연현상을 이제 시뮬레이션하는 이제 연구원이었는데 다른 연구들이 보니까 엔비디아 지포스 3 같은 GPU를 이제 비그래픽 어플리케이션에 막 사용하는 거를 보면서 GPU가 탑재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하면은 더 좀 속도가 빨리 나와? 이런 것들을 서로 막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CPU를 쓰는 것보단 GPU를 쓰는 게 더 빠르다라는 이런 정보들을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포스 3는 이제 행렬의 고변산을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건데요. 그래서 학계에서 과학적으로 GPU를 어떻게 쓰면은 더 좋은지를 서로 이제 정보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를 그 마크 해리스가 gpgpu.org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방법들을 막 엄청나게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크 해리스는 엔비디아에 들어가게 되고요. 마크 해리스가 거기 들어간 다음에 이 사이트의 개념을 확장해 가지고 GPU에 사용되는 언어가 당시에는 CG였는데 이거를 그냥 C 언어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고요. 주소를 가진 메모리를 활용해 가지고
병렬로 연산할 수 있게 하거든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GPU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이 이름을 쿠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전시켜야 되고요. 쿠다는 컴퓨터 유니파이드 디바이스 아키텍처라는 이름인데 결국 엔비디아는 이 쿠다의 개발과 함께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젠슨 황도 여기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ARM 홀딩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ARM 칩 아키텍트로 휴대폰 모바일 시장이 이쪽으로 완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텔은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X86 시리즈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픽 카드인 GPU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그 GPU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 구축하게 된다면 매우 장기간의 해자를 구축하게 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젠슨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쿠다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전부 쓰도록 만들고 싶었는데 X86이나 ARM 같이 전부 쓰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쿠다에 정말 돈을 쏟아부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젠슨이 2000년대 중반부터 쿠다에 정말 미친 듯한 투자를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당시에는 칩을 개발할 때 한 1년 정도 걸렸고 쿠다를 넣은 최초의 완벽한 GPU 칩인 G80을 만들 때는 그 개발비를 4.7억 불, 이제 4년간 쓸 연구비의 뭐 거의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을 쓰거든요. 그래서 쿠다 지원 GPU란 이름의 G80에 이제 젠슨이 올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서 이제 올인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주가 얘기인데요. 주가가 이제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후로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마80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0%가 나니까 이제 월가와 투자자들이 난리가 나게 되고요. 이게 다 쿠다 때문에 지금 실적이 되게 깨지는 거니까 쿠다 하지 말라라는 그런 레포트가 정말 수도 없이 쏟아졌다고 하죠. 그래서 젠슨이 인터뷰를 할 때 쿠다 고객이 당시에는 뭐 한 명도 없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제품을 쿠다 베이스로 만들기로 결심을 했고 자기는 쿠다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양쪽을 갖고 있어야 해자가 구축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젠슨 왕이 어느 날 이제 주가 그 폭락의 한복판에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을 불러가지고 여러 인터뷰랑 Q&A를 하고 있었는데 애널들 전체가 쿠다 하지 말라고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허드슨 스퀘어의 그 다니엘 에르스트라고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젠슨 전 2살짜리 딸이 있어요. 그런데 소니 A100 DSLR 사가지고 주기적으로 자기 맥에 다운로드를 하고 포토샵을 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맥이 너무 느려진다. 그래서 혹시 맥만 이런가 싶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싱크탱크 노트북에다가 넣어봤는데도 너무나 똑같더라. 더 심하다 이 싱크탱크 노트북은. 그런데 너가 말한 쿠다의 그 GPU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젠슨이 아직 이 얘기는 미공개인데 다시 어디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한 다음에 사실은 어도비도 우리 파트너사다. 쿠다를 지원하는 어도비 포토샵은 CPU에 지시한 다음에 그 작업을 GPU로 넘길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GPU의 시대라는 거다. 이런 말을 딱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른스트는 딱 듣고 나서 그렇게 되면 CPU가 하는 것이 아니라 GPU가 이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돼서 이제 그 사람은 엔비디아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이제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쿠다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이게 되게 뜻밖의 대응을 한 것이 바이오텍 분야였는데요. 이제 로스 워커라고 하는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화학 전공 이제 박사가 계산화학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큰 슈퍼컴퓨터가 필요해가지고 그 슈퍼컴퓨터를 나중에는 리서처별로 배분하고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다가 너무나 승자 독식이 심하다 보니까 이 컴퓨팅 자원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느끼게 돼요. 근데 그 엠버라고 하는 단백질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고성능 슈퍼컴퓨터 없이는 안 돌아가나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보니까 이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에 GPU가 있잖아요. 또 쿠다 언어까지 개발돼 있고 그러니까 이 쿠다를 이용해 가지고 GPU를 조금 개량해서 그 프로그래머블한 엠버를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해서 돌려보니까 잘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로스워커 박사가 엔비디아 기술팀에 접촉해가지고 더 훌륭한 쿠다 기반의 GPU로 돌아가는 엠버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공개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당시 돌렸던 슈퍼컴 대비해서 50배 빠른 속도였고요. 더 충격인 거는 CPU는 $100짜리였고요. GPU는 $500짜리 꼴랑 4개였는데 이게 이제 슈퍼컴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다의 엠버 프로그램이
2009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고성능 컴퓨팅은 무조건 GPU를 가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이제 깔게 되면서 이제 쿠다 기반의 인프라가 학계에 이제 산업계에 이제 전반적으로 쓰게 되게 되고요. 현재 이것들이 결국 돌고 돌아서 AI 쪽에서도 쿠다 기반으로 연구를 하는 것들이 이만큼 이제 확장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쿠다는 그 마크 해리스의 GPGPU.org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이후에도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현재 엔비디아는 3트릴리언 달러가 넘는 그런 시가총액을 갖는 테크 공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아마도 AI 붐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 AI 붐과 관련해서도 이 책에서는 이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빌 델리라고 하는 병렬 연산의 전설적인 박사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빌 델리의 박사 논문 심사자가 뭐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하니까 거의 뭐 무협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빌 델리는 병렬 컴퓨팅이 어떤 미래를 갖고 올지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 레벨 등급의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빌 델리는 스탠퍼드에서 그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하고 있었던 앤드류 옹이라는 이제 구글 산하의 딥마인드에서 인공지능이 고양이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인공지능 분야에서 입지전적인 실험을 했었던 사람과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인간의 개입 없이 이 모델이 1000만 개의 이미지를 무작위로 학습해가지고 결국 고양이를 구분하게 됐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딥러닝에 대해 가지고 이제 파고들게 됐던 그런 인물인데 딥러닝에서는 결국은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1980년대부터 좀 있었고 트랜스포머 모델은 최근에 나오긴 했지만은 수십 년 전부터 아이디어는 있었고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라벨링된 데이터라는 그런 개념은 200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런 라벨링된 데이터 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페이페이 리라고 하는 그런 또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공유했고 이게 인공지능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이 잘 돌아가려면 하드웨어가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는 하드웨어가 가장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은 구글 데이터 센터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2000개 이상의 CPU를 연결을 해가지고 CPU 2000개를 연결해가지고 16000개의 연산 코어가 탑재된 이제 딥러닝 전용 그런 서버를 구축을 하거든요. 근데 은 교수가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이제 밥델리랑 이제 밥 먹다가 자기가 구글 브레인에서 하는 걸 얘기를 하죠. 딥러닝을 얘기를 하고 그걸 위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는지를 막 연결하면서 이게 나중에 미래를 어떻게 바꿔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밥델리가 그냥 그 말을 딱 듣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컴퓨팅 시스템 그거 GPU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의 밥델리 팀이 이제 그 은 교수 쪽을 GPU 시스템을 가지고 깔아주게 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2000개 넘는 CPU를 깔았던 그 시스템을 결국은 12개의 GPU 시스템으로 정말 응축시켜가지고 구축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혁명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가 알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딥하게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1부, 2부, 3부, 4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 내용에 정말 전부를 설명했나 싶을 정도로 이런 많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고 어떤 방식으로 컸고 그리고 젠슨은 어떤 스타일의 경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기들이 있었고 그 위기들을 어떻게 넘겼고 그런 철학을 어떤 식으로 유지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S&P 500 기업들 중에서요 젠슨 황보다 CEO 경력이 오래된 현 상장사는 당연히 버핏이 1등이고 버핏을 포함해서 오직 4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테크 공룡 중에서는 오라클이 37년이니까 오라클을 제외하고는 현재 젠슨이 유일하거든요. 아마 젠슨은 지금이 32년 차니까 좀 더 지나면 결국 37년 정도를 채우고 테크 쪽에서 1등을 찍고 나서 뭐 은퇴를 하더라도 그때 은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자일한 그런 조직 체계를 갖춰서 움직이는 부분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너무 깊은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책의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읽을 만한 책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젠슨의 철학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젠슨의 철학이라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젠슨의 철학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정말 몇몇 문장은
그동안 우리 전 인류사에 있었던 유명한 문장에 빗댈 만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책의 엔비디아의 전반적인 스토리도 중요하지만은 맨 마지막에 정말 그 철학을 몇 문장을 옮겨놓은 그 부분은 그냥 쇼펜하우어 이상의 그런 철학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말을 너무 행복하게 했었던 엔비디아 레볼루션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행복하고요. 저는 엔비디아 주식 사러 지금 당장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